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 해법.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투자 전략이 정실한 시점인데요. 오늘은 5월 21일 신간 돈의 흐름은 되풀이된다 출간을 앞두고 계신 홍춘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박사님, 중국과 러시아가 트럼프 취임 이후에 첫 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가 그동안 좀 중국을 견제하려고 러시아와 조금 친해지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오히려 이번에 보니까 푸틴이 시진핑을 친애하는 동지라 부르면서 좀 밀착을 과시하더라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트럼프의 입장에서 가장 주된 적수랄까, 가장 주된 타격 대상 이런 것들은 중국이 될 수밖에 없는데 중국 입장에서 혼자 그걸 두들겨 맞고 있는 것보다는 자기 편을 만드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이제 지렛대로 쓰고 있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사실 종전 협상 중이지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중국을 끌어들이면서 나는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과시하는 자신의 어떤 지위가 굳건해지고 있고 자신의 동맹국들 또는 자기 편에 서 있는 국가들이 많다라는 걸 대내적으로 알리고 싶은 그 두 국가 정상들의 이해가 일치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트럼프 취임할 때 제일 먼저 자기 취임하자마자 금방이라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이끌어낼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 아슬아슬했었던 게, 푸틴하고 달리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런 여러 가지 2015년, 16년에 있었던 그런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 크림반도의 어떤 합병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반러시아 입장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 만일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에서 트럼프 말대로 그냥 예 해버리면 이 사람은 바로 정권을 잃고 국민들의 반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걱정거리였는데, 결국 이번 그 두 사람의 회담에서 더욱더 그런 걱정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미중이 스위스에서 첫 공식 대화에 나설 예정인데요. 트럼프는 이번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다 이런 자신감을 조금 드러냈는데, 회담에서 논의될 핵심 의제와 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방적인 폭행만 있었지 거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한테 145%라는 말도 안 되는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 기업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유를 억제하고 있는 미국의 부당함에 대해서 국내 여론들을 어떻게 보면 결집시키고 있고, 더 나아가서 경제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려운 건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미국 때문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미국에게 예를 들어서 보잉 비행기를 갖다가 몇백 대를 산다든가, 그리고 더 나가서 미국산 콩을 수입한다든가 등등 수많은 제스처를 취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한테 과거에 부과했던 관세 하나도 안 깎아준 상태에서 추가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지렛대로 아마 미국 국채를 1조 달러 가까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채 보유를 이제 줄여서 딴 데로 가겠다. 이런 것 같은 다양한 어떤 전략들을 쓸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솔직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여기서 바로 트럼프에게 선물을 줄 이유가 있는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관세 부과했던 거 좀 깎아줄게 하는 거 말고는, 왜냐하면 이미 모든 패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이게 협상이 제대로 될 것인가. 그러니까 만나는데 의미를 둘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실질적인 어떤 혜택들, 실질적인 어떤 관세 전쟁의 취소라든가 확전의 중단 같은 게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아직은 좀 어둡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보복 강도가 사실 트럼프 일기 때보다 좀 더 강해졌다 이런 평가도 조금 나오는데, 일각에선 그만큼 중국 내부의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중국이 현재 좀 장기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어떤 경제적인 체력을 좀 갖추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지는 않고 이제 2년만 버티자겠죠. 사실 중국이 지금 세계 경제에서 제일 힘든 나라인데요. 금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30년 만기 국고금리를 지금 보고 왔더니 1.8이더라고요. 일본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에 시달렸던 일본보다 중국의 금리가 낮다. 그건 결국 미래가 어둡다. 한마디로 지금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주택 가격의 하락이 연쇄적인 디플레이션을 낳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은 사실 굉장히 힘겹고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도자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잘못,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든가 공동부유 정책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출 규제 같은 정책들로 인해서 경제가 망가진 상황인데 이 모든 망가진 책임을 대외 여건에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도 이게 참 슬픈 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 여건은 너무나 안 좋지만 여기서 잘못했습니다. 중국이 항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를 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예,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가 내년 중간 선거 전에 뭐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어떤 큰 혜택을 보여주기 전에 중국이 거기에 맞춰서 굴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상상하기 어렵다. 결국 협상은 난항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고 장기전으로 가면 당연히 중국이 어려워지지만 당장은 중국이 오히려 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쇼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 발표 이후에 이제 첫 총상 합의 상대로 이제 영국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영국 자동차 연간 10만 대 수출에 한해서는 관세를 10%로 이제 인하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영국을 뭐 첫 협상 상대로 택한 뭐 의미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는 상태인 거죠. 왜 그러냐면 한국이나 일본, 대만, 중국 같은 이 네 나라, 동아시아의 네 나라는 전부 죄다 미국에 대해서 대규모 무역 흑자, 우리는 8위 정도 되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인 반면 영국은 미국에 대해서 140억 달러 정도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영국의 물건을 더 많이 팔면서 관세를 부과한 영국 입장에서는 이게 뭘까? 이 사람들은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우리가 미국 제품 안 사면 그만 아니야? 애플이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빌려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협상의 당사자로 본다면 영국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10%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 자체가 이 사람들 뭘까? 머리가 나쁜 건가? 나 이제 그러면 미국 상품 안 사.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대를 대상으로 을러대고 협상이 타결됐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쇼에 불과한 거고요. 그만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이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 만만한 난이도가 낮은 난이도도 낮고 또 관계도 국가부터 하는 거군요. 거기부터 그냥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 허망한 회담 이런 관세 부과를 보면서 이제 미국이랑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 거고 유럽 내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우리 돈 1,500조 정도에 달하는 대규모 어떤 그런 기금들을 만들고 국방 강화에 나서는 이런 대상으로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듯한 적어도 군사적 동맹에서도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아주 상징적인 현상, 상징적 사건이라고 저는 감히 보여집니다. 트럼프의 이 고관세 정책이 사실은 일각에선 미국에게 오히려 자충수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뭐 최근에 달러 약세도 마찬가지고 뭐 물가 불안도 그렇고요. 박사님께서는 현재 미국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스스로 자해하고 있다. 그냥 나라를 망치기 위해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경제학자 입장에서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만 하자면 환율을 바꾸고 해외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자 미국 사람들이 그러면 제조업체가 들어오면 가서 일할까요? 자,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업 한번 볼까요? 평택에서 엄청나게 많은 근로자들을 필요로 하니까 삼성전자는 돈도 많고 그러니까 평택에 우리 전국에 있는 그 관련돼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평택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평택에서 최근에 일자리가 좀 줄어들고 또 대신에 조선업종 일자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울산이랑 거제로 가나요? 안 가죠. 왜냐하면 그 자리를 비숙련, 저숙련의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꿰차고 있는 중이고 또 기존에 있던 한국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연봉을 올려주지 않는 안 가죠. 자 한국조차 이런데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배 많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런 선진국에 그렇게 부유하신 분들이 그냥 실업수당 받고 버텨도 되는데 그분들이 과연 그럼 새로운 일자리가 돌아왔다고 해서 그 일자리에 가서 일하겠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5년, 10년 이상의 어쩌면 많은 정책적인 노력과 그분들의 임금을 보조해주는 일들이 필요한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이제 3년 반 남았을 뿐이고 만약 중간선거에서 지면 그나마도 레임덕에 바로 걸릴 텐데 뭘 믿고 미국의 공장을 다시 돌아가냐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인데 이걸 밀어붙이겠다라는 것이고 또 이걸 주장하며
어떻게 보면 이제 세컨드 임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년에 선거 있는데 여기서 하다 말면 선거에서 무조건 지니까 죽자고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투자자들은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아예 하다 말겠지 하면서 희망 고문 당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3회 연속 이제 동결했는데요. 트럼프는 파월을 향해 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뭐 너무 늦은 사람 이렇게 뭐 또 비판을 SNS에 서스럼없이 해놨더라고요. 트럼프의 이렇게 공개적인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파월이 현 기조를 좀 유지한 이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파월 입장에서 뭐 금리 인하를 해줄 이유가 없죠. 일단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내년 4월이 임기 말입니다. 즉 완고참이에요. 연임할 생각도 없어요. 8년 전에 비해서 원래는 호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만큼 연준 의장 자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자리 올라가면 다 늙어버리는데 트럼프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가서 고통을 겪지 않고 있는 거지.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지. 저렇게 마음 편한 사람, 엔터테이너는 저러고 있을 수 있지만 실무 관리자들은 그 사이에서 늙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파월 입장에서 트럼프가 너 연임시켜줄게 그래도 아주 싫은데요 할 상황인데 트럼프가 자기 이제 임기 1년밖에 안 남은 사람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완전히 보장돼 있고 탄핵하려고 2번이나 노력했지만 탄핵도 안 된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면 파월 입장에서 그래 그럼 나 금리 인상 안 하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너 뭐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더 나가서 달러 약세에 외국인 추방에 관세 인상하면 이거 세 가지 다 물가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들을 엄청나게 올리는 일인데 연준의 양대 책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중에서 완전 고용은 거의 달성돼 있으니까 물가 안정만 신경 쓰면 되는데 자꾸 트럼프가 저러니까 나 금리 안 그래도 인하하기 싫었는데 잘 됐군. 고마워. 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정말 이대로만 가면 주식시장이 막 붕괴되는 그런 극단적 상황이 아니라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고 어쩌면 금리 인상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향후 그럼 금리 정책 방향 어떤? 네, 올해는 저는 뭐 6월 금리 인하 이야기하던 사람들 다 쑥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7월인데 7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에 5월에 그렇게 단호하게 행동하는 거 보면 7월도 가능성 없고 그럼 빨라야 9월인데 9월 사이에 잭슨홀 컨퍼런스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획을 잡기가 어려운 그냥 막연하게 주식시장 힘들고 경제 어려우니까 금리 인하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파월 의장을 설득할 만한 뭔가가 없다. 제가 파월이라면 저는 금리 인하 안 한다. 차기 오신 분이 금리 인하하도록 그에게 판을 깔아주지 나는 행동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6개월 만에 좀 급락을 했다가 보니까 미국과 영국의 무역 합의에 따른 강달러 영향으로 다시 1,400원대까지 올라섰더라고요. 최근 환율의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까 했던 이제 미국의 세 번째 정책, 달러 약세 유도 정책의 영향을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이제 문제가 한국도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바로 이창용 총재 창드래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죠. 뭐냐? 미국은 금리 인하 안 하는데 한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게 거의 확실하고 제 생각에는 올해 연말 우리나라 정부 정책 금리 2% 밑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안 좋으니까. 자 그러면 미국 정책 금리는 지금 4.5에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2%다. 금리 차가 2.5%까지 벌어지고 미국은 고금리 우리는 저금리가 되는데 한국의 환율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강세를 볼 수 있나. 그러니까 미국 중앙 정부가 그 나라 환율 내려 그럼 우리가 내릴게요 그런다고 해서 환율이 내려가냐 이거죠. 그 정부의 힘은 굉장히 미미해요. 외환시장에 하루에 거래되는 자금이 6조 달러. 우리나라 1년 GDP 3년치가 하루에 거래돼요. 그 시장에서 정부가 뭐라 그러는 게 심리적 충격을 줘서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시장의 힘, 시장의 어떤 금리의 변화는 결국 펀더멘털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펀더멘털 차원에서 보면 미국은 금리를 인상 안 하는 게 다행이고 우린 디플레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으니까 한국은행은 계속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느 나라 화폐가 가치가 올라가냐를 하면 미국이 강세가 돼야 되는 거죠. 미국이 강세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율이 내려가려면 트럼프가 한국한테 잘해줘야지. 관세를 부과하면 환율이 더 뛰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크게 내려가기는 어렵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와의 마찰 과정에서 환율이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가운데 이제 6월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한국이 이제 트럼프발 통상 압박에 이제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그럼 협상 테이블에서 좀 확보해야 할 전략적 카드랄까? 뭐 어떤 이익을 꼭 놓치지 말아야 할까? 그런 거 없죠. 우리나라는 그 최약체다. 그런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아까 영국, 미국한테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최대의 강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막 400억 불, 500억 불 흑자가 나는 나라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흑자를 내는 대신 우리가 2022년 한 해에만 미국에 직접 투자를 300억 불 했어요. 그 주식을 산 거가 아닌 공장을 지은 것만 300억 불 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미국에서 돈을 벌어온 걸 갖고 고스란히 미국에 투자해주는, 어쩌면 더 효율적으로 돈을 써주는 나라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럼 우리가 미국에 더 투자할게. 근데 미국의 투자 여건이 안 좋은데 금리도 올라가고 정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왜 가요? 더군다나 일본 보세요. 1조 달러 투자해주겠다 그랬는데 관세 25%. 믿을 수 없는 나라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미국이 우리한테 관세 부과하겠다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관세 좀 깎아주세요. 그럼 뭐 해드릴까요? 그러면 미국에서 요구한다라는 게 뻔해요. 쇠고기, 비행기, 그리고 뭐 콩, 뭐 이런 정도 아니에요? 뭐 구글맵. 우리가 그런 거 열어줘봐야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왜? 미국은 경쟁력이 없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미국에서 AI 반도체 칩을 생산이 가능해요. D램 생산이 이루어집니까? 제대로 만들던 건 유일하게 비행기밖에 없는데 그 비행기도 747 맥스 이후에 누가 보잉을 사요. 결국 미국 경제에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조업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뭐 이렇게 협상해서 뭔가를 막아야 되고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 미국이 우리한테 한국 제품 관세 50% 이래버리면 우리가 다 항복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가서 뭐 들어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 들어줘봐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면 우리나라 축산농가 다 망할 줄 알았지만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미국산 칼로스 쌀 맛없어서 안 먹어요. 자, 우리나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는 어차피 쌀 소비 엄청나게 줄어드는 나라고 미국 때문에 뭐 쌀 시장 개방한다고 해서 우리가 망한다. 그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버텨봐야 미국한테 관세 두들겨 맞으면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신세인데 내줄 건 쿨하게 내줘야 되는 거고요. 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창용 총재랑 배드캅, 굿캅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굿캅 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다 떨어주는 수밖에 없는데 이창용 총재가 가서 저는 독립적인 중앙은행이고 미국 대통령님하고 저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돼요? 하면서 금리를 인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우리가 특별히 지켜야 될 이해관계 우리가 뭐 지킬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나라 시장 중에 솔직히 개방 안 된 건 아까 이야기했던 국가 안보 문제 등으로 인해서 구글맵 뭐 일부 그리고 농수산물 말고는 없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나라 정부가 재정을 써서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걸 무조건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자체가 뭐 그 대신 반도체 수출 금지 이렇게 당하면 뭐 이제 우리도 가면 미국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버틸 수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이 대만이 미국한테 한 달이라도 버틸 수 있는 나라인가? 셋 다 안 되는 나라잖아요. 왜? 더 무서운 상대 중국한테 갈 수는 없잖아. 우리는 레버리지가 없어요. 아니 한한령 2016년 두들겨 맞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9년간 그렇게 철저하게 중국한테 당했는데 중국한테 갈 거예요?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레버리지가 없는 나라니까 이 문제에서 뭐 우리가 지켜야 될 국익이고 뭐고 저는 그런 거 이야기해봐야 우리끼리 이야기다. 슬프지만 현실은 인정하자 입장입니다. 최근에 금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 좀 금 투자하는 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자산 분산이 나을까요? 네, 저는 금 좋아합니다. 네, 저희 프리즘 일단 전체 성장형 포트폴리오에서 금이 한 20% 되는. 왜 이런 걸 저희는 하냐면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사실 그 가지고 있는 그의 정책, 그의 스탠스가 혼란 그 자체이고 자해 그 자체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의 지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러를 팔고 갈 데가 없어요. 중국? 마윈 회장님이 저 망명 가까운 생활하는 거 우리 봤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 컨퍼런스에 불려가서 그 뭐 씹은 표정으로 인사하는 거 봤잖아요.
중국 최고 부자조차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없는 나라에 자산을 묻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러시아 지금 뭐 국제유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나라가 이제 국가 부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 거기를 못 간다? 유로? 이제 정신 차렸지만 저게 얼마 갈지 누가 아냐고요. 나중에 독일에서 AfD가 정권 잡으면 어떡할래요? 응? 국민전선 르펜이 정권 잡으면 어떡할 건데요? 믿을 수 없죠. 결국 대안이 없기 때문에 미국 달러는 버릴 수는 없는데 미국 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비중이 너무 컸던 것을 줄이는 정도로 남아있는 대체 자산이라는 게 엔과 골드 말고는 없는데 엔도 지금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한테 급고를 당하는 걸 봤는데 그게 무슨 안전자산이라고 정말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이래 보면 골드 말고는 대안이 없어서 그러니까 골드가 이뻐서가 아니라 다른 자산이 너무 죄송합니다만 추한 민낯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골드라는 대안이 부각되는 거지 골드가 이뻐서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국내 증시에서 9개월 연속 순매도 4월 한 달에만 10조 원이 빠져나갔거든요. 투자자들이 여전히 이제 국내 주식을 좀 매도하는 배경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일단 싸지 않잖아요. 벌써 PBR 0.8배 근처에 있었던 2,300이야. 솔직히 그때 되니까 외국인 매도가 줄었잖아요. 지난해 연말 올해 초에 외국인 매도가 한때 줄었습니다. 근데 뭐 국민연금 매수 덕분에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덕분에 아무튼 수급이 좋아져서 우리 다시 2,600 근처에 오니까 외국인 신나게 팔잖아요. 일단 그 정도 레벨 PBR 한 배 레벨 근처에 오면 그렇게 싸냐라는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관세 전쟁에 제일 먼저 타겟이 일본, 한국, 대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레버리지가 없어요. 이창용 총재 말고는 믿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원 강세라는 것도 솔직히 믿을 수도 없고 한국은행이 저는 잘할 거라고 믿으니까. 그러면 내수 경기는 뭐 완전 망가져서 미국보다 금리가 훨씬 더 낮은 나라. 믿을 건 수출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이 관세를 때리네. 자 그런데 왜 사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밸류업? 얼마 전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뭐 10년 사이에 상장된 주식 수가 2배 늘었다며요. 딴 나라는 전부 자사주 매입 소각해서 상장된 주식 수가 20년 사이에 반토막 나는데 우리는 10년 새에 2배 난다. 끊임없는 모자 회사 동시 상장에 뭐 물적 분할에 증자에 주가 오르기만 하면 자사주 매입했던 거 다 팔아버리는 나라에 세계 최악의 주주 테러 경영을 하고 있는 나라에 왜 들어와야 되나?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가 그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나라 주식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자산입니다.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쿨해야 된다. 그냥 냉정하게 싸다 싶을 때 시장의 스토리텔링이 다 꺼지고 뭐 돈이 복사된다는 돈 이딴 소리가 들리면 다 팔아버리고 그러다 반대로 한국 주식하는 사람 다 바보다 같은 스토리텔링이 우세할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돌아서 또 내가 잘못했나 봐 그럴 때 적절하게 또 자산 배분하는 시장이지 어떤 이 나라 시장에서 뭐 우량주 장기 투자 이건 전부 증권업계의 마케팅에 불과하다. 그런 주식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SK하이닉스 옛날에 꽁초 주식이었던 회사인데 그때 투자 안 했던 사람들 LG에너지솔루션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업 이익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저게 과연 시가총액 3위 4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을 가진 기업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역사들 과거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한국 주식은 대면대면하고 까칠하게 보는 그런 시장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돈의 흐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반면 외국인들은 한국 국채를 좀 대거 사들이는 흐름을 보였는데 매력 있죠. 어떤 금리가 인하될 테니까. 금리가 인하되는데 지금 발행하는 채권은 10년짜리 채권이 예를 들어서 3% 이자를 주는데 내년에 발행하는 채권이 금리 2% 준다 그러면 올해 발행된 3% 채권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거 아닙니까? 금리 떨어지는 나라 채권을 사야죠. 삼성전자 한번 얘기 여쭤볼게요.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이제 경영진들을 통해서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주가 부양 의지를 굉장히 많이 보였음에도 6만 원 선을 아직도 못 넘고 5만 원 선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더라고요. 주가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랑 향후 좀 회복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HBM 문제죠. 이게 뭐 너무 그때 큰 실수를 했고 그 인력들이 SK하이닉스 가서 이번에 영업이익 역전됐잖아요. 근데 시가총액 규모만 보면 아직도 삼성이 SK하이닉스보다 훨씬 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냉정하게 롱숏 페어링을 저희들이 한다라면 삼성전자 좀 팔아서 SK하이닉스 가는 게 더 나은 투자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래도 환율 고환율 덕에 이익은 나니까 주주들한테 꾸준한 보상을 통해서 안정감을 주고 또 절치부심 열심히 작년에만 28조 정도를 R&D 연구개발에 투자했더라고요. 한국 정부가 26조 R&D 돈을 투자하니까 한국 정부보다 삼성전자 혼자가 더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악착같이 버티며 이제 권토 중래 이제 다시 전성기의 그날을 노리면서 열심히 노력 중인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팔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는 못하겠지만 외국인이 일단 파는 데에는 이런 롱숏 페어링도 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조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32년 이 일을 해왔지만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요. 예, 제가 현대차 우선주를 2020년에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기대 배당 수익률이 한 10%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샀죠. 그래서 샀는데 갑자기 배당 중단하더라고요. 우선주인데 우리는 배당 중단하는 나라예요. 이런 거 한번 겪고 나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한국에서 뭐 배당주, 뭐 밸류업, 저기 뉴욕에 있는 강아지들이 웃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런 거 믿으면 안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싸서 사람들이 던질 때 사야 된다는 측면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 정도로 하면 저는 그래 희망이 있다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지금 사서 된다? 저는 5만 원 깨질 때 안 산 사람이 지금 사겠다?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저는 참고로 그때 샀습니다. 저는 12월 3일 날 제 연금 펀드에 한국 주식 풀로 담은 사람입니다. 2,300 깨질 때. 왜? PBR 0.8배 미치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너무 어렵게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개별 종목 공부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미 30년, 40년 누적된 투자의 프로들을 지금 공부해 이길 수 있냐.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요. 올해 수익 더블 난 친구가 속출하고 있어요. 왜? 쌀 때 샀거든요. 제 친구들은 수백 명의 증권업계 동기, 동창들 그때 들어온 사람 중에 지금 연락이 되는 사람 3명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뭘 뜻합니까? 99%가 다 죽어나갈 때 살아남은 1%, 0.1% 거의 워렌 버핏급이나 피터 린치급의 1년에 매매 한두 번만 하는 친구들만 살아남아 있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1년에 한 4번 모임하는데 모임할 때마다 듣는 종목들 보면 그 해는 안 올라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보면 10루타, 100루타가 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종목을 고르는 눈들 그리고 그걸 버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금력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지금 막 공부를 시작해서 개별 종목 공부해서 붙어서 나온 사람이 제가 글러브 끼고 타이슨하고 붙는 거랑 똑같은 거죠. 신종 자살이지. 그럼요. 한국에서 개별 종목 투자 또는 미국 장에서 개별 종목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 공부 열심히 해서 운이 따르면 성공할 수도 있지만 거기다 레버리지를 하고 올인한다. 저는 신종 자살이다. 그런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저도 안 되는데 여러분 되는지. 저는 운이 없어서 그런지 개별 종목에서 실패만 맛봤는데 왜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들을 가지는가. 뭐 미국 주식만 사면 된다라는 분들 올해 테슬라 고점에서 52% 빠질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우리는 항상 그렇거든요. 주식시장이라는 건 아무리 잘 가는 장이라도 1년에 20% 조정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시장인데 거기다 레버리지를 건다. 그리고 그 레버리지 ETF도 또 신용대출로 산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 주식이라는 거에서 한 방에 큰 부자 되고 싶은 마음들은 알고 있지만 또 그런 분들이 지금 정치 테마에 붙어서 즐겁게 테마주 단타 천하제일 단타 대회를 하고 있는 건 저도 알지만 저는 일단 그쪽에 재주도 없고 그런 스트레스를 견딜 능력도 없다 보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의 패닉에 빠졌을 때 그리고 금융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후각이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날 때 그때만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도 얼마든지 만족스러운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굳이 리스크를 무릅쓰고 싶지 않고 저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워렌 버핏처럼 장수하면서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최근에 그래도 좀 친구분들과 함께 주목한 업종이나 섹터 그 조선은 한 5년째 조선 2020년부터 저희 모임에서 5년째 조선 업종 이야기 계속 하는데 개별 종목을 보면 살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 회사 모두 정말 전적이 화려한 회사들이거든요. HD 우리나라에서 가장 물적 분할 많이 하고 자회사 상장 많이 시키는 조금만 지나면 이제 구내식당도 상장시킬 그 회사 한화오션 알잖아요. 맨날 증자하고 내부자들 거래 있고 뭐 삼성중공업 100% 환해지 해가지고 환율 올라갈 때 아무런 혜택도 못 보고 막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사들 보면 죄송합니다. 하나도 살 회사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걸 사야 되냐? 오팡이 돌아서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되더라도 그나마 피해를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산업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회사 몇 개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방산이랑 조선이랑 몇 개 없단 말입니다. 아니, 그런 회사들은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장기적인 턴어라운드의 과정에 있는 기업들은 시장이 패닉에 빠질 때 같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뭐 트럼프 아들이 왔네 마네 그러면서 급등하면 그때 좀 팔면 되는 거고, 시장이 그냥 잔잔하게 움직이고 여기서 테마가 순환하면서 관심의 밖에 나오는 그런 시기가 또 그런 행복한 시기가 오면 또 사면 되는 거지. 너무 어렵게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 살만한 업종은 딱 그 2개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 전망을 보면 참 암울한데요. 1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 0.2% 역성장했고요. 이 수치가 뭐 갖는 경제적인 의미를 좀 부여해 주시자면. 이거밖에 안 나온 게 신기하다. 더 안 좋았. 제 체감은 더 안 좋았는데 이게 뭐 나라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재정 긴축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리고 서울만 부동산 오른다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그런 자본주의 경제에서 거래 허가 같은 그런 반시장적 정책들을 서슴없이 쓰는 나라에서, 거기다가 관세 두둑에 맞는데 아무런 지렛대도 없는 나라에서 성장률 마이너스 0.2%면 선방한 거죠. 더 나빠질 것 같다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내수가 안 좋으면 소비자들은 한은 이제 금리 인하에 조금 주목을 하게 되는데, 사실 한은이 최근까지 금리 인하 정책을 좀 펼쳤는데도 기대만큼 효과가 나진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시고?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의 효과는 즉각 나타나는데 금리 인하의 효과는 지연돼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금융기관들이 대출 금리를 인하 안 하기 때문이죠. 왜 인하 안 할까요? 연체율이 올라가니까. 연체율이 올라가는데 왜 금리를 인하해 줘야 돼요? 리스크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암만 금리를 인하해도 대출 금리는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은행들이 돈을 버는 해고요. 작년 은행이랑 우리나라 상장 금융기업들이 50조 정도 영업이익 났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난다. 보는데 문제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2020년 이야기했잖아요. 저 그때 기업은행도 투자했거든요. 기업은행도 배당 삭감하는 거 보면서 우리나라는 믿을 데가 없다. 그래도 은행주를 그러고 보니까 얘기를 저번에도 해주셨었는데.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을 수가 있는가. 정부 정책이 바뀌고 금감원장님이 바뀌실 텐데 밸류업 정말 하는 거 맞는지 전 잘 모르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작년에 ISA 계좌 한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올린다라는 거, 누가 브레이크 걸었던 거 누가 그런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말은 믿지 않아요. 저는 행동을 믿을 뿐. 근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믿을 사람이 없다. 저는. 아니 적어도 재벌과 관련돼 있고 투자의 세계에 관련돼 있는 한 우리나라는 역대 모든 정부 재벌 편 아니었냐. 그런 상황에서 소액주주를 위한 정책들이 나와본들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 그런 정도의 정책밖에 저는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 어떤 대세 상승이니 추세니 이것만 하면 된다는 둥 하는 사람들은 다 마케터다. 그렇다면 경제 전문가로서 현재 한국 경제의 발목을 좀 잡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좀 그런 부분으로 좀 보고 계시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잘하다가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거니까 뭐 안 좋은 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긴축 재정, 특히 연구개발 예산 깎았던 거 이런 것들은 역사에 남을 사건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봤던 모든 역대 정부 중에 최악의 정부가 윤 정부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만큼 나쁜 정부였습니다. 왜 나쁘냐? 2022년 부동산 PF, 2023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2024년 태용그룹, 2025년 홈플러스 사태가 벌어지는데 4년 연속 재정 긴축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교부금 내보내야 될 것도 안 내보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내수 경기가 망가지고 있는 중인데 정부 재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대비 전 대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세금 인상률 1위거든요. 조세 부담률 변화 1위입니다. 9%포인트로 올랐습니다. 즉 중세는 엄청나게 하면서 경제가 돈이 필요할 때는 풀지 않았어요. 왜? 재정 건전화를 하는 게 우파라고 생각했나 보죠. 근데 저는 진정한 우파는 시장의 기능을 개선시키고 경제가 어떤 큰 위기에 빠졌을 때 그동안 비축했던 돈들을 쓰는
그런 정책, 시장 친화적 정책들을 쓰는 게 우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랬는가? 문재인 정부 때 발생했던 부동산 버블 문제, 그 전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 때 국민연금 동원해서 삼성물산 모직 합병시켰던 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친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뭐 별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좀 잘 되려면 불황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돈을 쓰고 호황이 왔을 때 증세를 하면 되는데 이 룰을 안 지킨다. 두 번째, 세계가 AI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에 뒤처지고 있다면 정부가 돈을 써서라도 야, 날 믿고 그냥 써 하면서 적극적인 그런 쪽에 연구개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삭감했다. 세 번째, 맨 정부가 나올 때마다 저출산이 문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출 구조 조정은 전혀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 예산이 100조예요. 진짜입니다. 100조인데 학령 인구는 계속 줄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저출산 예산으로 전용해서 애 한 명 놓을 때마다 1억씩 줘도 20조밖에 안 들어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부자입니다. 근데 그런 예산에 전혀 없고 더 나가서 우리나라 대학들 경쟁력 떨어진다는 이야기 듣죠? 왜 그러냐 하면 100조나 되는 교육 예산 대부분이 초중고에만 들어가요. 대학은 돈 안 주죠. 그래서 카이스트만 잘 나가잖아요. 왜? 거기는 과학 기술 저쪽 다른 부서니까 교육부가 아니니까. 우리나라의 문제가 여기에 다 집약돼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 예산의 일부는 저출산 예산으로 전용한다. 법 개정 하나만 해서 출산할 때마다 돈을 뭐 예를 들어서 연봉 1억이면 5천만 원, 연봉 1억 미만이면 1억 5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돈을 준다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 0.8명 저출산이 유지될까요? 국민연금 개혁 저렇게 전 국민을 갖다가 다 분노하게 만드는 국민연금 개혁 같은 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기업들밖에 없는데 기업들도 얌생이 짓만 하니까 옛날에 있었던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 같이 사익을 챙기는 걸 뭐 내가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기업을 일구고 글로벌 대기업들을 만들어내고 성장을 시키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지금 그런 야심찬 투자나 적극적인 세계 시장 진출도 안 하는 3세, 4세들이 자기 재산 지키겠다고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보호해주는 이런 나라가 돼버린 거 아니냐. 결국 우리나라가 그동안 굉장히 잘해왔지만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전혀 변화가 없었던 지난 10년, 15년을 보면서 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를 향해서 가게 된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그 2000년대의 그 좋은 기회 이후에 중국 붐 이후에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기회를 그러니까 3만 불대에서 지금 계속 정체되는 것처럼 놓친 면은 정책 면에도 있다. 그러면 정책은 뭐냐? 간단해요. 인센티브를 주면 돈은 움직입니다. 인센티브가 어떤 인센티브냐?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 예를 들어 뭐 배당 분리과세라든가 상법 개정이라든가 한다든가 뭐 돈 나가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출산할 때 요새 우리나라 출산율이 왜 올라왔는지 아시잖아요. 그게 신생아 특례 대출해줘서 올라온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인센티브에 반응해요. 그러면 지금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재정의 여유가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그 아무도 못 건드리는 그런 성역이 있는 것처럼 굴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도 정책을 내보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왜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전제가 안 바뀌는데 어제랑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내일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신 이상자다. 저는 우리나라가 병목 현상이 분명히 보이고 이거 다 아는데 귀찮거든요. 건드리면 벌집이니까. 그래서 안 하는. 그걸로 우리가 지금 지난 15년을 흘러오며 이 꼴이 났는데 앞으로라도 변화가 있을까? 저는 자신 못하겠다. 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양당이 해왔던 정책의 행로를 보면 갑자기 우리가 막 팔자를 고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다시 이야기해서 돈의 흐름이 바뀔 때, 물꼬가 바뀔 때, 뭔가 맛있는 향기로운 냄새가 날 때 주식시장이 피바다가 돼서 맛있는 주식들, 저렴한 주식들이 시장이 즐비할 때 그때 만찬을 즐기는 태도를 가지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한 맺힌 것처럼 뭐 이건 사야 돼 같은 그런 마케팅에 속지 말자. 예 이야기합니다. 박사님이 저서에서 미국, 일본 이렇게 선진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 사례를 좀 전해주셨는데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 전망도 한번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제일 매력 있는 시장은 이제 부동산이에요. 주식은 꽤 올라 버려가지고 그리고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매수 여력도 이제 얼마 안 남아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정부가 재정을 쓸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안 보이잖아요. 뭐 13조 추가 경정 예산 이러는데 작년에 국회에서 깎았던 예산안이 20조인데 어마어마한 긴축 예산을 지금 우리나라는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2차, 3차 추경해봐야 뭐 언발의 오줌 얘기고 그걸로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건 그냥 이제 환상이죠. 결국 경제를 살리는 길은 금리 인하밖에 없는 거고 금리 인하하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은행들 또는 금융기관들 가서 대출금리 좀 인하하라고 독려하면서 그 돈이 부동산 가며 시장이 좀 살아나는 정도가 올해 하반기 경기 전망인 거고 그런 경기 전망의 대상에서 본다면 지금 서울 강남만 또는 용산만 마용성만 불타올랐는데 조금 확산될 여지는 있지 않나 정도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좀 이른바 M7으로 불리는 그 미국 기술 대형주들마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적기라고 지금이 좀 볼 수 있는지. 맛있는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재작년이 좋았고요. 작년부터 이제 썩는 내가 나기 시작했죠. 썩는 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그 어떤 경영자를 신격화하는 일이 벌어질 때가 썩는 내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근데 저는 그 젠순화한테 어떤 여성이 가슴을 풀어헤치면서 사인해달라는 광경을 보면서 작년 이맘때 있었던 일이죠. 아 이제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 트럼프 당선되고 한 번 더 오를 줄은 몰랐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 개개인을 신격화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2021년에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가 다치코인 이야기할 때, 다치코인 막 급등하는 거, 그럼 뭐 전혀 아무것도 아닌 밈코인이 몇백 배 오르는 걸 보면서 어떤 경영자가 성과를 거둔 건 그의 카리스마도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근로자 엔지니어들의 노력, 그리고 또 오랜 기간 동안 그들에게 돈을 대준 벤처 캐피탈이나 자본시장의 참가자들, 그리고 함께 그 일을 해왔던 주요한 리더들의 성과인데 한 사람을 신격화하고 이 사람 말만 들으면 될 것처럼 사람들이 그를 막 따른다. 전형적인 스토리텔링, 이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는 돈 복사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사람, 저 리더, 저 최고의 경영자만 믿으면 돼라는 신격화된 신앙들이 생길 때가 투자에서 자금의 흐름, 돈의 흐름이 바뀌는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워렌 버핏은 정말 유일무이한 존재고요. 끊임없이 그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했지만 결국 몸성이 은퇴했다. 자본시장에서 90대에서 몸성이 은퇴한 사람은 조지 소로스랑 워렌 버핏 말고 있는가? 낱낱이 자신의 전략이 공개되어 있는 이 투명한 시장에서 그 고래로서, 웨일로서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1997년 미국의 시가총액 1위부터 12기업 중에 지금도 1위 그 10위 안에 있는 기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어요. 코카콜라 2등 하던 코카콜라 한 30위 정도 하고요. 1등 하던 제너럴 일렉트릭은 100위밖에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세계인데 마치 이건 영원불멸할 것처럼 생각한다. 썩은 내가 나는 거죠. 앞서 금 얘기 아까 여쭤봤었는데요. 하반기에 조금 안정성과 수익성을 좀 모두 고려한 자산 배분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제일 많이 추천하는 건 투자 4분법. 한국 주식 4분의 1, 미국 주식 4분의 1, 미국 국채 4분의 1, 금 4분의 1. 여기 좀 불안하면 한국 국채를 또 추가해서 20%씩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투자 5분법. 이렇게 하면 연환산 복리 수익률 한 8% 나옵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국민연금이 그렇게 잘한다는데 지난 1999년부터 지금까지 만 26년 동안 연환산 복리 수익률 6.8%예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 정도의 성과를 낸다라는 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과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는 자산들, 이런 전략들이 바로 이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이런 자산 배분 전략에서 관점에서 본다라면 올해는 미국 국채랑 골드 비중을 목표 비중보다 좀 더 가지고 있는 게 ETF로 다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 ETF로? 다 ETF로 네네네. 투자하는 거죠. 현물금은 투자 금지 대상입니다. 왜?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고 공임을 지불하고 싶으시면 해도 된다. 근데 저는 이렇게 금이라는 거를 현물로 들고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돈 안의 위험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골드나 이런 것들 투자는 다 기본적으로 ETF로. 우리나라 상위 10% 부자의 좀 자산 수준 어느 정도로 보고 10억이 조금 넘는데요. 서울에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상위 10% 안쪽에 넉넉히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서울의 아파트가 한 160만 호 정도 되거든요. 그 160만 호의 자가 보유율이 몇 퍼센트일까요?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40%가 안 됩니다. 그 말은 160만 호 중에서 한 100만 호는 외지인이 갖고 있거나 다주택자가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서울의 아파트는 신분의 상징이니까. 이렇게 트로피인 거예요. 벽에 이렇게 사슴머리 걸어두는 것처럼 저 어디 주민 이게 트로피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60만 호 정도, 70만 호 정도가 자가거주자입니다. 그러면 70만 호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2천만 호가 있거든요. 70만 호면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금방 하는 것처럼 10% 안쪽에 넉넉히 들고 사실 5% 안쪽이라도 봐도 됩니다. 그런데 강남 상구다 1%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인터넷 세계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사기꾼 천지다. 전부 강남에 살고 반포에 집을 가진 사람이 왜 그렇게 많나? 저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부자가 할 일 없이 거기서 왜 자기 재산 자랑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은 놀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거기서 그런 짓을 하고 있나? 전혀 믿을 거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순자산 10억이다라는 것은 엄청난 자산이다. 순자산 10억 중에 한 7, 8억 정도 부동산 가지고 있고 2억 정도 금융 순자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 상위 10%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상위 5% 안에 드는 초부자들이니까 스스로를 너무 낮춰보지 말고 5억만 넘어도 대단한 거다. 상위 20%. 참고로 우리나라 중위값은 1억대입니다. 그 대부분 그분들은 전세나 월세 보증금만이 유일한 자산인 분들이죠.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주택 자가 보유율이 60%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서울은 40%, 지방은 80%. 그래서 평균이 60%입니다. 그렇다면 좀 일반 시민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좀 필요한 최소 자산 규모를 좀 어떻게 설정합니까? 목표는 5억 정도로 설정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저도 운용자산 5억 됐을 때 은퇴를 했고요. 왜? 간단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투자사분법. 연원산 복리수익 8%. 그리고 몸이 건강하면 조금씩 알바라도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소득 3,400만 원 쉽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운용을 하면서 계속 세금을 낼 테니까. 지역가입자로서 세금을 내잖아요. 종합소득세 내면서 내게 돼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사실 5억 정도면 굉장히 넉넉한데 뭐 인터넷 세계에서 그렇잖아요. 30억 가지고 있으면 부자인가요? 막 이런 이상한 정신분열증 걸린 것 같은 질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재밌는 사람들이다. 현실과 어떻게 보면 좀 간극이 있는. 판타지에 살고 계시는 거죠. 여기를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의 세상에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 1억 정도의 운용 순자산을 가지고 20년간 열심히 저축할 수 있다라면 그리고 투자 4분법으로 매년 한 번만 비율을 현금으로 저축한 돈으로 현금을 맞추는 한 1,800 정도. 왜냐하면 1년에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맥스로 넣을 수 있는 그 연금에 넣을 수 있는 돈이 1,800이에요. 그 1,800을 매년 넣으면서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년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그게 한 10억 돼요. 왜냐하면 세금을 안 내니까. 그리고 인출할 때도 연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55세 넘어서 연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럼 30세 직장인이 1억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맞벌이 하면서 매년 1,800 사실 더 할 수 있을 텐데 최소 규모 150, 월 150 정도만 운용을 한다고 쳐도 20년 뒤에 50살 넘었을 때 10억이 넘는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린 그걸 왜 안 하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 50살 돼서 그 돈 벌면 뭐해?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제 강의나 제 책을 볼 필요가 없죠.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저는 그분들하고는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가도 잘 안 풀릴 때 이런 전략이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달라고 이 방송을 찍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제일 문제인데 무지의 공포. 열심히 저축만 했지 굴리는 방법 모르다가 세금 폭탄 맞고 난 다음에 금융소득세 이런 거 두드겨 맞고 난 다음에 내가 바보였구나. 은행 예금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일단 금융 문맹이라는 걸 뒤늦게 파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은행 예금만 하고 있다. 금융 문맹입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이 방송이 도움이 되는 거죠. 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제가 투자 4분법이든 5분법을 하면 연원산 복리수익률 지난 25년간 한 8% 정도 성과. 그 이전은 더 낮고요. 왜냐면 그때는 예금금리가 높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저금리 환경이 출현한 지난 25년만 보더라도 연한산 복리수익률 한 8%. 그것도 연금 계좌로 하면 세금 한 푼 안 나가는. 이런 강력한 성장 엔진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더 높은 금리를 찾아다니다가 홈플러스 채권 이런 데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그 정도의 리스크보다 훨씬 더 낮은 리스크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투자 4분법이나 5분법은 한 5년에 한 번 정도 마이너스 납니다. 근데 그 5년에 한 번 마이너스 나더라도 최악의 시기가 9.11 테러 있었던 2001년, 우크라이나 전쟁 났던 2022년 같은 경우가 나도 마이너스 한 10%에서 막아요. 그러면 더 저축을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런 2001년이나 2022년 같이 이런 전략이 큰 손실을 봤었던 마이너스 10%가 큰 손실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큰 손실을 본 다음에는 대박 성과가 나요. 왜? 물 탔잖아. 두 번째가 뭐죠? 저성 가격이 폭락했으니까 정부 정책 여하에 따라 반등이 나오잖아요. 결국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어디 올인하라는 게 아니라 잘 모르면 투자 4분법 하고 있다가 냄새가 나잖아요. 자, 썩었네. 뭐죠? 한 명을 영웅시하고 이것만 하면 돼. 돈이 복사된다. 난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겠다. 같은 이런 망발이 나올 때 그때 금이랑 채권 비중을 늘리고 또 반대로 지난해 연말 올해 초처럼 이 나라는 망했어 그러고 끝장이 났고 이제는 영원히 여기는 하면 안 돼. 이런 시장에 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같은 이런 그건이 나올 때 너무 향기로운 냄새가 날 때 한국 주식 저가 매수하고 그때 2월 달에 골드 가격 얼마나 비쌌어요. 골드 좀 팔아가지고 한국 주식 사면 지금 2,600이잖아. 이렇게 달달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데 이 꿀단지가 있는데 그 꿀단지를 눈앞에 두고도 사람들이 욕심에 눈이 멀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너무 자신감에 차서 그 꿀단지를 지나치거나 아니면 그 꿀단지의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도 답답해서 책 들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이후에 안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 40대, 50대, 60대 이제 세대별로 좀 다를 것 같은데 자산 전략 어떻게 그 투자 4분법이 기본이고요. 이제 나이가 드시면 5분법으로 가셔야죠. 채권을 좀 더 사라. 그렇죠. 반대로 젊은 분들 투자 3분법도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금. 좀 공격적이죠. 주식 비중이 66%. 근데 괜찮잖아요. 왜냐하면 금이 나스닥 폭락할 때마다 금값이 오릅니다.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제가 1,800 연말정산할 때 12월에 딱 넣으면서 1대1대1을 맞추는 거죠. 그렇게만 운영하면 수익률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다만 이제 종목이 적으면 수익은 좀 더 높아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 손실 날 때 좀 많이 난다. 즉 투자 3분법 하면 한 15% 손실 나고요. 투자 4분법 하면 마이너스 한 10% 11% 정도 손실. 그러니까 역사적 최악의 수익이. 그리고 투자 4분법에 넘어서서 5분법 6분법 가면 최대 손실률이 점점 줍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역사상 최대 손실률이 마이너스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수익은 다 비슷해요. 손실을 줄이기 위해 분산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초보들이 그 어렵잖아요. 하면 투자 3분법부터라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TR, S&P 500, 그리고 KRX 금 현물, 그리고 미국채 10년 선물, 한국 국채 10년 선물 이렇게 5개입니다. 한국에 다 상장돼 있고요. 연 운용 수수료 0.1%도 안 되고요. 거래가 너무너무 잘 되기 때문에 슬리피지,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손실도 거의 0에 가깝습니다. 1년에 한꺼번에 넣는 게 좋을지 매달 좀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좋을지 어떤 게 좀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연말에 넣으세요. 왜? 사람의 인내심은 제약됩니다. 근육과 같아서 근육을 막 쓰고 나면 펌핑되고 난 다음에 엄청 아프고 힘들고 피로해지는 것처럼 인간의 인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월 넣는다? 좋은 생각이죠. 그러나 잘 되던가요? 여름 휴가도 있고 부모님 지금 어버이날도 지났는데 그래서 목돈 생길 때 한 방에 넣는 게 참 제일 낫더라. 보통 언제를 추천하냐 하면 보너스 나오는 달 아니면 2월에 연말정산 받은 달에 그 해치를 넣어라. 얼마나 좋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트럼프 2기라는 이 격동의 시기에 돈의 흐름을 되풀이한다라는 이 책을 쓰신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책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노후 설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누리시는 분들은 그냥 뭐 트레이딩 책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해보다가 안 된 분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하고 자괴심에 빠지신 분들한테 좀 위로가 되는 책. 그리고 그 여우처럼 냄새를 맡는 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쓴 책 중에 제일 좀 뭐랄까 쉽게 쓴 책이다. 그래서 좀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런 징후들이 있는 걸 나는 왜 몰랐을까? 이 냄새를 맡는 방법들을 이걸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꿀팁들이 숨겨져 있으니까요. 특히 더 나가서 이 책에 배운 내용에 보면 그 QR코드를 다 넣어놔서 정말 지금은 어떤지를 시간에 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책을 열고 QR코드 찍어서 정말 홍 박사가 말했던 이 냄새나는 지표가 지금 실시간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한 번씩만 체크해 보셔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트럼프바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요즘 박사님 모시고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박사님 영상 시청 후에 각 회차별로 베스트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2분 꼽아서 돈의 흐름은 되풀이된다 책을 선물하고 있거든요. 책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신 홍춘욱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